최근에요. 조두순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난 12일부터 조두순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게 이게 종료가 됐더라고요. 일단 이걸 살펴보죠.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이게 뭐길래 지금 난립니까? 네, 성범죄를 저지르면 재판을 통해서 형사 처벌을 하게 되죠. 예. 그런데 그런 형사 처벌만으로는 이 성범죄 예방 그리고 재범 방지에 부족하다라고 보아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인데요. 유죄 판결받은 특정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그리고 범죄 사실 등의 정보를 예. 성평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이 웹사이트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저러한 사항들이 공개되고요. 20세 이상 성인이 주민등록번호 인증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열람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시청자분들 중에도. 그런데요. 저게 처음에 도입됐을 때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범위가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오늘 다루는 바로 이 조두순 사건이었는데요. 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국회가 그 전에는 주소가 전부 다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을 바꿨고요. 그러한 법이 새로 시행됐거든요. 이렇게 많은 주요 성범죄자들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손소 변호사님 이렇게 쭉 제도를 설명해 주셨지만 일단은 조두순 신상 정보 공개가 이제 종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인즉슨 당장 이제 조두순이 내 옆집으로 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상 공개 자체는 사라졌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그 사람이 어디 살든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 전자발찌 착용 기간은 2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알림이는 종료가 됐는데 전자발찌는 아직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자발찌 찬 사람이 내 옆집으로 와도 모른다. 모른다. 근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 보통 이게 약간 펑펑지만 걸로 하기 때문에 잘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육안으로는 뭐안 보이는. 근데 국가는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주변의 이웃들은 이 사람이 여기 사는지 아닌지 네. 그 사람이 어떤지를 모르는 좀 이상한 좀 황당한 상황이 이 2년 동안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안으로 봐도 전자발찌를 찾는지 모를 수 있지만 예. 일단 찬 조두순이 2년 동안 내 옆집으로 와도 모른다. 그렇죠. 자, 생각만 해도 사실 끔찍합니다. 근데 정말 더 이상 그러면 조두순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건지 저희 제작진이요 직접 한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검색을 해봤어요. 조두순 이름을 저렇게 쳐보니까요. 인터넷 공개 대상자가 없습니다라고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이러면 이경민 변호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 같은 경우는 더 지금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고 심지어 지금 이제 안산에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안산시 맘카페에서도 지금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게 아이를 지금 두고 있는데 불안하다. 그렇죠. 지금 저렇게 이제 글을 이제 게시글도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이제 안산에 한정된 지금 맘카페에도 저렇게 글이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제는 안산을 벗어나더라도 이 주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제 어느 곳으로 가든 지금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마주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이 생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조금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뭐 불안하다. 아이들이 위험에 더 노출되는 거 아니냐. 지금 맘카페 분노가 여기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조두순이요. 출소를 했을 그 당시에만 봐도요. 법원이 나름대로 그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른바 뭐 특별 준수 사항 이런 걸 부과했던 건데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2020년 당시에는 이제 뭐 등하교 시간에 그리고 또 심야에 외출 금지를 하고 과도한 음주를 못하게 하고 교육시설 출입을 금지시키고 자 피해자 접근을 금지시키고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하고 아니 뭐 제도만 딱 보면은 그래 나름 촘촘한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무용지물이라면서요? 예. 그동안 이제 조두순은 6차례의 무단 이탈을 했습니다. 저거 준수상을 안 지킨 거죠. 네. 그 4차례는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그것도 그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징역 3개월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재판을 해갔고요. 별도로?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난 10월에는 종료되기 바로 전이죠. 이 전원 장치까지를 차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를 훼손한 정황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지키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런 준수사항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제도만 있을 뿐 그렇죠. 유명무실하다고 봐도 되는 그러니까 거네요. 그러고 관리가 안 되고 나중에 네. 처벌한다고 해서 재판 중인
좀 뭐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도가 있긴 있지만 결국에 이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조두순이 막 넘나든다 이 얘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2년 뒤에 여기에 이제 뭐 신상 정보 공개가 종료되는 거에 이어서 자, 이 저희가 앞서 짚어드렸던 그 특별 준수 사항이라는 것까지 모두 다 종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두순의 이런 법적 제한이 모두 풀리면 어떻게 될까를 짚어볼 텐데 이거 저희가 뭐 지나치게 우려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생길지 모르는 그런 범죄를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조두순의 법적 제한이 모두 종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그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 옆집에 이사 와도 알 수가 없다. 앞서 저희가 이제 짚어본 부분인데,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옆집에 와도 이제 모른다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성범죄자의 주거지 관련해서 이번이 처음 문제가 이제 드러난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여러 건의 갈등이 있었고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범죄자 정보 신상 정보 공개 제도뿐만 아니라 아예 주거지 자체를 좀 제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법을 만들자 노력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미국에도 사례가 있죠. 플로리다주의 이른바 제시카법 네. 이런 걸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받아들여서 이제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는 거주하지 못하게 제한을 하자 이런 제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따로 만들어서 일종의 수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좀 제도를 만들자라는 논의까지 있었습니다만 네. 사실 2023년에 입법 예고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후에 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뭐 거주 이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손수호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학교나 학원 주변으로 이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절차가 다 이제 종료가 됐고 그리고 네. 제한이 풀린다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법적으로 그거를 제한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 프로파일러는 계속 끄덕끄덕거리시는데 너무 이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왜 그러냐면은 이런 선택적 성범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 성기호증 범죄자라고 보통 저희는 부르는데 네. 왜냐하면 이런 성범죄자는 그 아이들, 그 피해 대상자들이 있을 만한 곳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돕니다. 네. 어슬렁거립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고 문제는 이거를 관할 경찰서에서 WB라는 코드로 관리를 하는데 네네. 되게 웃긴 것은 경찰이 쫓아갈 수는 있어도 거기에 말을 걸 수는 없습니다. 에이? 왜냐하면은 그 코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범자 코드인데 네. 그 접촉하면 안 됩니다. 관리는 할 수 있어도 되게 좀 이상하시죠? 그 지켜만 봐야 되는. 예. 만약에 그걸 아는 척하면은 네.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좀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것과 연결해 갖고 좀 이상한데 좀 합리적이지 않은데라고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조두순의 법적 제한이 종료되면 생길 수 있는 두 번째 가능성. 지금은 등하교 이제 시간 외에는 외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는 등하교끼리 겹쳐도 모른다. 그러니까 시간 제한 없이 활보할 수 있다 이런 예. 얘기군요. 시간 제한 없이 그리고 심야 시간에도 심야 시간에도 아니면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아이들이 등하고 하는 그 길목에 서 있을 겁니다. 이런 범죄자는 선택적 성범죄는 네.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네. 이게 참 좀 난감합니다. 또 그걸 지켜보는 경찰이죠. 이게 좀 이상한 상황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반복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위치도 제한을 못 하고 시간도 제한을 못 하고 예. 자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 가능성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자 조두순이요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소주 한 20병 마신다고 하면서 나 스스로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일단 지금은 아까 제가 짚어드렸지만 특별 준수 사항에서 하루 이제 2잔 정도만 마실 수 있게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이제 그냥 막 마셔도 된다 이 얘기군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제지를 할 수 있는 뭐 법적으로 이제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미 판결이 내려졌고 이제 그 준수 사항도 이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재차 이렇게 연장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과거에 이 음주 후에 이제 뭔가 이제 범죄를 저질렀던 전력도 있고 네. 최근 출소했던 이 아동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음주를 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재범의 위험성을 너무나 높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을 해버리면 애초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사전적으로 이런 음주 자체도 막아야 되는 그런 통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필요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두순의 정보 공개 종료가 더 두려워지고 우려가 되는 거는 자, 바로 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 가만있어. 얘기는 해요가 얘기 자르고 가면 안 되죠. 자꾸 안 쳐요. 할 얘기 없냐고 만지지 마요. 돈 탓지 마요, 버디. 저게 뭔 얘기예요? 이제 일종의 이제 선망 증세가 보인다고 본인은 얘기하는 거고요. 선망? 예, 예. 예. 그러니까 좀 정신없는 사람처럼 막 주저주저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동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저렇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그 본인의 아내분이 이제 아예 그 집을 나가서 네. 혼자 거주하는 상태인 거고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치료 감호 요청을 검찰에서 이제 재판부에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한 상태를 어필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건지 네. 아니면은 그거 자체로 뭔가 이렇게 동정을 받으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종료가 된 뒤에 저게 계속되면은 네. 얼마나 위험이 높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선망 증세가 정말 맞다면 예. 지금 술도 마시는 것도 제한이 풀리고 여기에 선망 증세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범죄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폭력적 위험성이 더 높죠.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확 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려가 커지니까요. 법무부에서 나름 또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보면은 이거예요. 자,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조두순의 신상 공개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 추적 집중 관제와 함께 전담 보호 관찰관의 1대1 보호 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일단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니까 저런 해명을 내놓은 건데 100%파일런이 보시기에 안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법무부의 말씀처럼 1대1로 계속 따라다녀야 됩니다. 한 사람이 전담해서. 근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떻게 근데 됐어요? 계속 드나들었잖아요. 네, 도로 댕기고 해서 위반해서 지금 처벌받았고 또 처벌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이런 조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는데 현실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진짜 1대1 마크를 해야 됩니다. 네. 눈에 보이는 쫓아가야 되고. 그런데 그게 실제 현실적으로 가능했느냐. 그러면 조두순만 그러느냐. 아니 조두순 같은 변호사가 그 범죄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네.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해야죠. 이런 문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재범 위험성에 따른 관리가 더 촘촘해야 되는데 네. 법무부는 지금 드러나 있는 조두순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군요. 일단 법무부의 조치가 국민들의 안심시킬 수 있을 만한 조치로는 보이지 않는다. 미흡하죠. 그런 설명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두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관리, 뭐 조치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요. 이것도 주목을 받습니다. 애초에 손수호 변호사님, 그냥 형량을 더 높게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형량이 너무 낮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이건 왜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네, 이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너무 형벌이 낮은 거 아니야? 예. 제대로 했어야지 왜 이렇게 못했어라는 그런 감정적인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과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짚어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당시에 적용한 법규인데요. 당시 처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가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의 경우에 굉장히 높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성폭력 처벌법 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조두순에게 그 조항을 적용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여기에서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네. 예전에 있었던 형법에 있는 강간상해 조항을 적용해서 기소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애초에
잘못된 재판이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안산지청장이 국정감사에까지 나와서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잘못들이 있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심신미약입니다. 이 사건에서 조두수는 심신미약 인정됐거든요. 인정됐고 주치 감경이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돼서 형이 결국 감경됐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걸 인정해준 재판장이 엄청 비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재판장이 추후에 억울하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당시 검사가 잘못한 거다. 검사가 조두수는 술 마셔서 술에 취해서 했기 때문에 심신미약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네. 당시 검사가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심신미약 인정되고 결국은 심신미약 인정되면 감경해야 되니까 나는 그렇게 한 것뿐이다. 라는 취지로 아주 이례적으로 당시 재판장이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도 잘못이 있습니다. 바로 검사가 1심 징역 12년형 선고에 대해서 항소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결국 피고인 조두순만 12년 너무 셉니다라고 양형부당 주장하면서 항소했고 2심에서는 항소가 기각되면서 12년형이 유지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만약에 검사가 항소해서 2심에서 다퉜으면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1심 판결 잘못이 있었네? 그런데 검사가 항소 안 해서 형량이 더 올라가지 못한 잘못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뭔가 감정적인 아쉬움뿐만 아니라 당시 절차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재판이 안 된 거 아니야? 일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절차도 어떻게 보면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두순 사례를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봤지만 우리 사회에 성범죄 관리하는 제도 이런 게 좀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씩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성범죄자 관리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이름하여 성범죄자 관리의 빈틈. 첫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자, 주소는 있는데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조두순은 사실 그동안 신상 정보 이게 지금은 종료됐지만 그래도 그동안 공개가 되면서 대략 알 수 있었는데 이 사건 범죄자는요 아예 알 수가 없었대요. 한번 볼까요? 20대 남성이 모텔에서 중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고한 여중생을 포함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남성은 3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자, 이제 안타깝게 2명이 숨지게 됐는데 이게 그 범죄자의 주소가 확인이 안 됐어요, 당시?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12월 3일에 이제 경남 창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9년에 다른 이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았고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성범죄자 알림위에 등재가 됐거든요. 됐는데 그 주소지가 사실 이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뭐 창원의 한 고시원으로 해서 등록을 해놨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 고시원에 보증금만 내고 월세만 내놓고 다른 곳에 살았던 겁니다. 거기 안 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성범죄자 알림위에 그 등록을 해놓은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에 살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허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시원에 등록만 했고 거기 안 살고 있었던 거네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소재가 좀 불분명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11만 8천여 명인데요. 그중에서 202명에 대한 소재가 현재 불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놀랍게도 절반 넘는 120명은요. 1년 이상 현재 붙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심지어 10년 이상 불명인 사람도 있습니다. 10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관리 사각지대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요. 이런 등록 대상자가 고의로 이제 문을 뭐 열어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점검을 회피해도 이거를 어떻게 강제하거나 처벌을 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현행 규정상 이제 여러 가지 뭐 주소가 바뀌거나 연락처가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 변경 신고해라 이런 의무는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점검 요구에 대해서 이걸 반드시 응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현재 좀 미비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소는 확인할 수 있지만 실거주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상 등록 의무를 위반을 해도요. 이게 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까 이걸 좀 악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순간 궁금해져요. 그냥 만약에 성형행을 해가지고요.
얼굴을 바꿔버리면 이것도 그냥 문제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신상정보 등록 판결을 받게 되면 네. 확정되고 나서 관할경찰서에 가가지고 이제 본인 주소라든지 그다음에 뭐 직업, 그다음에 이 차량의 번호도 이제 등록하고 무엇보다도 1년에 한 번 가서 얼굴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촬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위반을 하는 사람이 지금 한 연 500명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500명이요? 그렇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 여기서 만약 정말 제가 이제 뭐 성형을 하고 예. 만약에 이거를 이제 위반을 해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이게 성범죄자로서 이제 등록은 됐지만 네. 이 사람하고 매치되는 사람이 맞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범죄를 저질러도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재차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뭐 새로 찍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지키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그런데 성형을 해도 잡을 방법이 없다.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조두순은 이게 끝났지만 조두순 같은 경우에도 성형을 하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조두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신상정보 등록이 되어 있지만 네. 본인이 만약에 성형을 하고 나서 이 의무를 위반해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이제 뭐 연 1회 지금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위반을 하게 된다면 그럼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또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또 빈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죠. 성범죄자 관리의 빈틈. 자 이번에는 전자발찌의 빈틈입니다. 위치는 알아도 뭘 하는지 모른다는 건데 일단 이 전자발찌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좀 작동합니까 이게? 네, 이거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도 여러 가지 설명 자료도 있고 그런데요. 우선 위험 경보가 전달돼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게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만약에 저 전자발찌가 작동되는 상황에서 이제 좀 이탈하거나 이제 지역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접근하면 안 되는 곳으로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곧바로 신호가 들어옵니다. 또는 훼손 시도를 할 경우에도 이제 신호가 들어오죠. 그럴 경우에 우선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위반 사항을 알려주고 조치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네. 지역보호관찰소에 범죄 예방팀에 연락이 되고 담당관들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상황을 정리하는데 이게 오작동 가능성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잠깐 실수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화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실제로 대놓고 저렇게 여러 가지 규정들을 무시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관리상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근데 영상 잠깐 보니까 육안으로도 좀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자발찌가. 찾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일반인들이 예. 보기에는 자 이렇다는 건데 그런데 전자발찌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제 범죄자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끊거나 훼손하거나 그런 뒤에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범죄를 벌여요? 그렇습니다. 이게 2023년 8월에 청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 한 빌라에서 이제 본인 아랫집에 사는 여성에게 접근을 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예. 5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 보니까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집에 가서 똑같이 또 성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 전에 2차례 정도 신호가 이미 감지가 됐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미리 좀 갔다가 오면은 연락이 옵니다. 한번 갔다 오면 예,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다 연락 뭐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류예요. 한 두 번 하면은 저기 통제소에서 예. 또 오류인가 세 봐. 번째는 그럴 거니 세 번째 범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방식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층이에요. 두 네. 층이에요. 그럼 한 4, 5m? 그죠? 그러면 이게 4, 5m 있다는 것은 거주가 다르지만은 실제로는 범죄를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고 오류입니다라고 하고 두 번째 갈 때는 마치 다시 오류인 것처럼 오류인 것처럼. 그런 사례가 또 있군요. 자 그런데 성폭행 전과는 유명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보면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안 내려졌던 그 과거에 정준영 씨 사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뭐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부착 명령을 받는 건 또 그런 건 아닌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조건이 있는데 예. 이 성폭력 범죄를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형 집행 종료 후에 10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리고 이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서 습벽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뭐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조건이 됐을 때 검사가 청구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그 검사가 청구를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도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이제 부착 명령을 내리거든요. 네. 근데 가수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검사가 이걸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청구조차도 안 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청구도 안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였고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김길태 씨 그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이 1997년에 9세 여아를 이제 아동 강간을 하다가 미수에 그쳤던 사건인데 이 사람이 그때 이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97년이었고 이 신상정보 공개법이 이제 시행된 게 2000년 7월 1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2001년에 32세 여성을 상대로 또 이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때에도 사실 이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자체가 예. 2008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에 있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급해서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김길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그때 내려질 수가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성범죄자 관리에 저희가 빈틈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자, 조두순 얘기를 잠깐 가볼게요. 보면은 그 청송교도소에 있었던 동기의 그 주장에 따르면은 반성이나 교화 이런 흔적이 없었다면서요? 원칙적으로 아동 성범죄자는 절대 교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범죄 심리학의 정설입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물론 동기 얘기 주장입니다만은 하루에 뭐 팔굽혀펴기를 몇백 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안에서도 음란행위를 해서 뭐 잡혔다는 적발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이제 그 안에서 출소하기 전에 성적 이탈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이걸 출소시키지 말아야 되지만 형량 이미 정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확인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출소 전에 굉장히 높다 하더라도 출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래도 제2의 조두순 이런 케이스가 나오지 않도록 그 교정기관마다 살펴보니까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전담부서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설치가 되고 있다는데 그런데도 왜 교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뭐 시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 낮음, 중간, 높음으로 이게 운영 시간으로 합니다. 우리가 저기 프로그램의 질적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저건 양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저 정도의 아동 성범죄자나 성범죄 사범들은요. 네. 일정 시간이 넘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반복적인 것이 저 인지 치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저런 것이 자체가 실제로 이 형식적인 부분이 많고 네. 실제로 저걸 수료하는 것도 실제로 33%, 3분의 1밖에 안 합니다. 안 해도 특별한 어떤 그 제어를 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전문 인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동기들이 저기에 많이 가 있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네.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집중적으로 교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수료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교정기간 5개, 네. 53개 중에 5개밖에 저런 심리치료 하는 데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 이쯤 되면은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정해서 좀 성범죄 형량을 비교를 해보면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징역 5년 이상인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소가 징역 25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제 만약에 10에서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네. 징역 10에서 20년을 선고를 하면서 화학적 거세를 할 수가 있고요. 피해자가 만약에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종신형에 더해서 물리적 거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표만 보더라도 네. 우리나라가 얼마나 형량이 지금 낮은지를 알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지만 빈틈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요, 이제 말하자면 종합적인 아동 성범죄자 관리 프로그램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예. 저희가 예전에 그 제가 프로파일 일할 때는 이게 국가적으로 한 8조 정도 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8조가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엄청난 피해를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가라든가 프로그램이 있고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양도 없고 질도 없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인 거죠. 양도 없고 질도 없다. 참 뼈아픈 한마디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세 분과 함께 성범죄 처벌제도의 사각지대 한번 저희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